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드가가 한 얘기가 이게 많을 수밖에 없네요. 없는 이유가 이게 20세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미술 사적으로 생각하실 때 20세기 직전 아니에요. 바로 직전, 그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 기계 유명한 20세기 미술들 나오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드가는 그 이후에 나올 20세기 미술을 한편으로 그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 고민들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르누아르나 아니면 모네나 이런 그림처럼 이게 그 뭐 아름답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드가의 그림은 쉽게 말해서 드가가 말한 것처럼 그 미술이란 거기 이쪽 203페이지 그죠? 둘째 문장 끝에 그죠? 미술이란 누군가의 마음에 들 목적으로 그려져서는 안 된다. 그죠? 이 말. 근데 이 말이 이게 이제 그 미술이란 말뿐만 아니라 예술이란 말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 그죠? 모든 예술 사적인 발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르누아르하고 모네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또는 아카데미 스타일하고 다르다는 거죠. 네. 아카데미 스타일도 다 누군가의 그죠? 마음에 들 목적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마음에 들 그죠? 아름답고 예쁘고 보기 좋고 화려하고 이런 목적으로 그린 게 이제 미술이었는데 드가는 거기서 벗어났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후에 나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절반 남았는 20세기 그죠? 미술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예술 전체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 바로 나온 거기 드가 14세 무용수 글이 조각이에요, 조각, 그죠? 이거는 또 미술 산화가 맨날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뭐가 유명한 거냐,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수업을 하는 이유가, 그죠? 단순히 미술사 보면서 드가는 뭐 이런 게 유명하고 뭐 이렇게 그냥 어떤 작품과 그 작가를 연결시키는 것만 알고 넘어가서는 당연히 부족하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202페이지에는 바로 그 그림, 그죠? 압생전 이 그림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고 드가의 대표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 말 그대로 이거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 목적으로 그린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단순히 그림에 대한 분석을 떠나서 그 예술 자체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복습을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사실 복습이라기보다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얘기긴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드가가 추구한 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죠? 감각적인 뭐 그런 아름다움 뭐 그죠?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드가도 분명히 현실을 추구했는데 그 현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감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적 현실이라는 거. 사회적 현실이라는 게 우리 사회적 구조, 뭐 사회 갈등, 사회적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담아내려고 하는.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은 담아지지가 않겠죠. 그냥은 담아지지가 않고 여기 쓴 것처럼 치밀하게 의도된. 그래서 한편으로는 드가 그림은 어떤 분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에 좋은 면이 있어요. 처음부터 오히려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다 작가가 의도됐다는 거죠. 그죠? 미술에서는 동작 하나라도 우연인 게 없다. 그냥 우연히 펼쳐진 자연의 모습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 자기 동료들, 인상파 동료들이나 뭐 풍경화를 그리거나 뭐 여성의 모습을 그리거나 할 때 그냥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그리는 게 그 전까지 미술이었는데 이 드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미술에는 물론 자기가 말하는 미술이죠. 자기가 말하는 진짜 미술에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의도된 하나라도 우연인 것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어결하고 또 이제 반대로 말하는 그런 또 습성이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드가는 의도된 거니까 결국에는 재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소재를, 풍경을 보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죠?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재구성해서 바꾸고, 편집하고, 변형해서 작업을 해서
의도를 담아서 어떤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드가가 주로 소재로 삼았던 게 극장, 발레, 그다음에 카페, 꽁세르, 그죠? 밤무대죠, 밤무대. 또는 뭐 기타 다양한 그런 삶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그냥 그려진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구도 같은 것도 여러 화면 분할을 통해서 어떤 그죠? 거리감을 주고, 이거는 뭐 두면 분할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그냥 그려진 게 아니다. 드가가 그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했었고요. 쭉 가시면 현재 복습을 하시면요. 그러니까 결국 드가가 추구하는 것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 현실, 그죠? 사회 현실인데 그냥 현실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앞에 현실로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현실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게 또 이제 한편으로는 현대 예술의 주제가 돼요. 20세기 이후 예술의. 그 진짜가 뭐냐, 그죠? 그래서 그 진짜를 세잔이나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본질은 기하학적 구조라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물의 구조는 기하학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사물의 형상이 나오는 거다라는 게 그 입체파적인 방향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레알리스무스라고 해서 불어로는, 그죠? 그러니까 슈퍼 리얼리즘, 초현실주의.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뒤에 나중에 보게 될 초현실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초현실주의. 근데 그 초현실주의가 나중에 뭐냐? 그게 뭐냐라는 것은 그 초현실, 뭐 우리가 프로이트라든지 뭐 이런 그 무의식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인간 내면 깊이 있는 잠재적인 무의식이, 그죠? 무의식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어떤 행동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현실을 넘어서 있지만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그게 이제 무의식의 세계다. 그게 초현실주의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요 구조를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현실로 보이는 것들,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현상. 그죠? 이게 현상, 이게 본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그걸 해서, 그죠? 현상과 본질.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 물론 우리는 그 현상을 현실로 이게 진짜야라고 믿지만 아니다. 그 이면에 진짜 현실이 따로 있다. 진짜 현실. 달리 말하면 본질인 거죠. 그죠? 그것이 기하학적 본질이던 또는 좀 초현실 세계든 아니면은 표현주의는 뭡니까? 또 표현주의도 간단해요. 그 진짜 현실은 우리 감정이잖아. 감정. 딴 거 없다. 감정. 그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죠. 감정.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그것이 감정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감정이. 그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감정적인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그 감정을 캐치할 수 있도록 재현하는 게 이제 표현주의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표현주의 그림도 이게 현실 있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 뭐 있는 모양 그대로 예쁘게 그리거나 있는 대로 그리지 않고 막 기이하게 비틀어서 그렸어요. 그거를 감정적으로 그렸다는 거죠. 감정. 왜냐면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구조로 보시면 쉽습니다. 그 이후 20세기 미술을요 보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봅시다. 일단 그래서 20세기 미술이 그런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런데 이게 그 드가 미술이 아니라 원래는 저기서 나온 거죠. 그때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그 소설, 그죠? 소설. 19세기 후반은 그 소설의 전성시대라 그래요, 우리가. 그죠? 소설. 소설의 전성시대로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가들이 다 그때 나오죠. 이른바 뭐 톨스토이, 뭐 도스토예프스키, 뭐 그죠? 찰스 디킨스 뭐 이런 사람들 19세기 중후반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이른바 대문학의 시대라 그래요. 우리가 대문학의 시대 19세기 후반을. 근데 그 소설들이 리얼리즘 계열 소설이고, 그 소설이 결국 말해주는 바가 뭐냐? 소설은 픽션인데, 그렇잖아요. 소설은 픽션 아니에요. 픽션인데 그 소설이 말해주는 바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죠?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현실. 그게 뭐 달리 말하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적인 그죠? 어떤 감정, 그죠? 사회적인 그죠? 어떤 의미 세계, 뭐 그런 것 등을 포착해서 그거를 픽션으로 만든 게 리얼리즘 계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후에 영화에서 쭉 이어지고, 영화 연극, 그래서 다 리얼리즘 시네마, 리얼리즘 티아트로 쫙 이어지는 겁니다. 다.
뭐 현대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현대 미술도. 아니, 미술이래요. 무용이라는 거죠? 무용이라는 것도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큰 뜻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가려진 그 뒤에 있는 진짜 그것을 가능해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한 답변들이 쫙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들가는 그거를 포착해서 제안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쉽다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쉬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로 보이는 것들은 우리한테는 뭐 자연스럽게 뭐 저거 그냥 원래 저런 거 아니냐, 자연스러운 거로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회적인 현실은 인위적이고 집요한 계획,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냥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사실 그렇잖아요. 사회생활도 우리는 뭐 쉽게 편의점 가서 뭐 물건 사고 뭐 마트에서 뭡니까 뭐 인터넷 주문하고 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다 그죠? 집요한 어떤 계획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 현실이라는 게 우리한테 자연스럽지만은 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드가적 그 시대에서는 그 사례를 든 게 바로 이제 발레, 그죠? 무대 위 발레 무용수들을 이제 그 전형적인 사례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위 발레 무용수들의 동작은 아주 뭐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내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동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뒤에 그 배우에서는 인위적이고 정말 집요하고 끈질긴 의도되는 과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다가 이제 나아가서 뭡니까? 이 과정이 그걸 또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 과정이 뭐다? 이 과정이 이게 그러니까 20세기 이후 미술을 또 생각해 보실 때 그 관점에서 자꾸 보시면 되는 겁니다, 드가를.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알면은 뒤까지 다 알게 돼, 이게. 하나를 좀 깊이 있게 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보실 텐데, 이 14세 소년 무용수, 그죠? 14세의 어린 무용수 보면 이제 바로 얘기가 나오실 텐데, 저게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쁘다, 아름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추함이 나오는 거예요, 추함이. 그러니까 추함. 그러니까 우리가 추함은 원래 예술에서는 이제 다들 이제 짐작을 하셨겠지만은요. 예술이라는 거는 뭐 아름다움, 그래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게 기본 공식이었는데 그게 아카데미즘의 기본 공식이에요, 그죠?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고, 발레도 뭐 연습은 어떻더라도 아름다운 동작, 그죠? 동작의 아름다움, 이 곡선미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게 만약에 진짜 현실이라면은 그 진짜 현실은 어떻다? 이게 추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바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추에서 미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죠. 이 논리를 보시면 쉬워요. 이거 딱 양보를 보시면요. 그냥 갖다 대놓고서 뭐 20세기 예술이야. 뭐 추함도 예술이래. 보기 싫은 거 막 그려놓고 그것도 예술이래. 이러면 이제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이게 뭐냐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대중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요 구도로 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추가 그러면서 더 근본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 과정들은 사실 엄청 그 추하고 힘든, 말 그대로 추한 정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추악한 과정일 수도 있죠. 추악한 과정. 그래서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레 무용수들이 그 14세의 어린 무용수가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저게. 그 과정이 한편으로는 추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런 어린 소녀들이 정말 수만 명의 어린 소녀들 중에서 스타된 애들은 몇 명이고, 그 어린 소녀들은 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두운, 사라지던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잖아요. 오늘도 걸그룹, 그죠? 겉모습 화려하지만 그 예쁜 애들 몇 명 빼고 그 밑에는 정말, 그죠? 엄청 힘들고 어려운, 한편으로는 보기 좋지 않은, 또 아름답지 않은 그 밑에서는 별의별 또 추잡한 거래도 벌어지잖아요. 그죠? 뭐, 계약 관계, 무슨 성상납, 등등해서 별의별 극단적으로 그런 추악한 일이 막 벌어지는, 그게 한편으로는 진짜 현실이라는 거지.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리얼리즘 계열 소설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큰 흐름인데, 그게 이제 여기서 적용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한편으로 자자자자 그렇고요, 그 얘기는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추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가의 그 예술 미술에는
그 드가 이후 20세기에 나올 그 미술과 예술의 다양한 고민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죠? 요 큰 대립 구도만 보시면요. 이제 그러면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것을 의도해서만 다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의도해서. 그 예술 작품조차도. 그래서 바로 이런 걸 그린 거죠. 드가는. 그죠?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 화려한 무대의 장면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죠? 화려한 무대 위의 장면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현실, 화려한 무대 뒤의 모습. 이렇게 애들 힘들어하고 말에 하품하고 자고 졸고 이런, 그죠? 이런 것이 진짜 현실이다. 이것이 그걸 가능하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하게 한다. 그런 말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이렇게 무대 뒷장면들, 그죠? 이런 어려운 장면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장면. 이게 다 나와요. 이 14세 무용수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아마 얘 같은데, 이 모델입니다. 그렇게 다 아시면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에요. 나름 이것도, 그죠? 바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얘들 14살, 15살 애들 진짜 애들인데, 그죠? 그 당시엔 말 그대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하층민 출신의 자기 언니하고 아마 이 언니 같고 자기 동생 같은데 좀 얼굴은 모르니까 우리가 드간 얼굴을 제대로 안 그렸으니까 알 수 없죠. 어쨌든 14세 무용 그 조각 그 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렇고 얘가 또 개입니다. 얘가 그 말이라는 애예요. 말이 14세 무용 이 드가 모델로 때 했어요. 한 3년 정도 했을 때 얘 힘들어하는 애, 그죠? 머리 길고 힘들어하는 애 얘가 개입니다. 같은 모델. 이런 거 딱 아시면 참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그냥 그린 게 아니고 다 이런 무대를 통해서 이런 화려한 스타 한 명 탄생하지만 그 뒤엔 이런 흑막이 있다는 게 흑막.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그 진짜 현실, 이게 진짜 현실인 거죠. 진짜 현실이고 이게 현상 아름다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드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봤던 게 그거잖아요. 화면 구성에서 그냥 되는 게 없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 인간의 지각은, 그죠? 그 자체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그죠? 전체 맥락과 연관해서 지각하고 평가가. 그래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보다 봤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간단한 사례로는 포도주에 가격이 얼마냐 붙어있냐에 따라서 맛이 평가가 달라지죠, 그죠? 실험도 해봐서 알죠. 이거 똑같은 포도주인데 가격표를 다르게 붙였을 때 사람들이 비싼 포도주 먹고 역시 비싼 거 다르네. 이거 싼 거 괜찮은데 이게 실제로 내가 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느낌 자체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뇌 자체가 물리적 구조로서 그렇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죠. 컴퓨터는, 그죠? 진짜 객관적으로 반응할 텐데 우리 뇌는 이 물리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전체 맥락의 영향을 받아서 다르게 반응해요.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 실제로 맛 자체를 다르게 느껴요. 실제로 비싼 거 붙여놓으면은. 자, 그래서 요 얘기, 그죠? 요걸 통해서 우리가 고찰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도, 요 기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기둥으로서 화면을 분할함으로써 우리 뇌가 이제 거리를 지각할 때, 복습입니다. 그죠? 거리를 지각할 때, 이 분할된 거를 기준으로 같이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탕탕해서 저게 훨씬 멀리 느껴지고, 이거는 묶을 게 없으니까 좀 연결된 것처럼 보이니까 좀 더 가깝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우리 뇌가 지각을 할 때 그렇게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지각을 한다. 그래서 이 기둥이 훨씬 더 어떤 분할성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일성을 주는 그런 지각적인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텔 얘기는 지난번 했었고요. 파스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드가가 많이 그린 그림 중에서 이건 다 이제 이런 무대 장면이죠. 그래서 드가는 무대 장면 그림도, 화려한 무대 장면 그림도 많이 그렸다. 많이 그렸고요. 그 다음에 드가 발레 했었고, 발레 그림.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게 이제 카페 그림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카페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이게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둥
이 배우를 기둥의 사이에 그릴 수도 있었지만은 기둥 앞에다 그렸다는 거죠. 다 이게 계산된 의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돼야만 우리 뇌는 어떻게 지각한다고요? 사물을 지각할 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있고 저 뒤에 가려져 있으면은 거리를 좀 떨어졌어, 그죠? 그죠? 그 거리를 떨어뜨려서 좀 더 이 배우가 좀 더 앞쪽으로 가깝게 보는 사람한테 가깝게 그런 식으로 느낌상으로 지각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가려져 있기 때문에 뒤에 그렇게 다 계산된 그림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 나무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요 나무 하나를 그죠? 여기 이 원래 틀이 있는 이 무대 틀이죠. 무대의 뒤틀보다 나무 하나를 굳이 더 그려 넣어가지고 가림으로써 이거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 뇌가 지각할 때 좀 더 멀리 그죠? 그래서 저게 좀 더 멀리 이렇게 지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지각한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림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화살표 역할, 그죠? 기억나시죠? 요거, 그죠? 화살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길이 지각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넣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넣어서 이 평가를 하니까. 어떤 거리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그림들에서 우리가 그걸 볼 때 그 기둥을 넣어서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좀 더 멀리. 가수가 좀 더 앞으로. 그렇게 이제 시간을. 그 그림 중에요. 예. 자꾸 저는 그 그림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림이 무슨 어디 반사에 그러니까 창문 속에서 물의 빛이 다른 모습을 그린 것처럼 그 사람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게 다른 제가 무슨 아까 그 창문 그림 있잖아요. 창문. 나무 있는 거예요. 나무 있는 그림이요? 그럼 카페 그림은 이전인데. 발레 그림 앞쪽이에요? 이게 창문에 사각 창문 속에 뭐 등도 있었고 뭐 여자가 있는 사선으로 서 있는. 한번 보시면 금방 보니까요. 예. 이거 좀 제가 이해가 그림 사람 서 있는 게 난 자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게. 그러니까 이게 무대 뒤에서 본 거잖아요. 무대 뒤에서. 근데 이 각도가 여자분이 예. 귀가 엎어질 것 같지만 보이지. 쓰러질 것처럼 보이죠. 아닌가? 나는 저쪽이 객석인 거죠. 저쪽이 객석. 가스는 켜 있고 정원 쪽에 객석이 놓여 있고 이제 이 앙사바 그러니까 엠베서더 카페 아니에요. 영어로는 엠베서더 카페는 정원에 천막을 치고 좌석을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출연할 다음 노래 부를 가수들은 앉아 있고 지금 이 가수가 서서 노래 부르는 거죠. 뒤쪽 그러니까 저 사람 두 사람이 뒤 있고 그 앞에서. 그렇죠. 예. 자꾸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거잖아.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앞서로 가면서 액션을 취하면서. 액션을 취해서 그렇구나. 저쪽이 객석인 거예요. 저쪽이 객석. 그래서 제가 무대를 뒤에서 바라본 거예요. 뒤에 이렇게 약간 그죠? 이 야외에 설치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붙어서 야외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관객이 안 보이니까. 관객이 안 보이게 처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가스등이 있고 저쪽에 이제 관객들이 있는 거예요. 안 보이게 처리된 거죠. 그죠? 약간 밑에 쪽에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뒤에서 무대 뒤에서. 밑에서 약간 가건물 같은 거. 가건물은 아니도 어쨌든 뭐 정확히 저도 구조는 모르니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겠습니다. 좀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면요,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 가스등, 정원에 있는 가스등이고 다음 출연할 가수들이고, 그 약간 앞에 나가서 여기 아까 요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요건 정면에서 보고 정면에서. 그죠?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본 건데, 저 기둥 바깥에서. 그렇죠. 저 뒤에서 본 거죠,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그죠? 다음 출연 가수들이고, 막 노래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서 먼저, 그죠? 그렇게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해하지 않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자, 이제 이런 카페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다 그렇게 지각적인 맥락을 계산해서 그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기둥에다가 바로 붙여서 이 가수가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죠? 기둥에 바로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뇌가 사물을 지각할 때 이게 앞에 있겠네. 좀 더 뒤로 해서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그려졌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카페 그림도 많이 그렸고요. 이런 카페 그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유명한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 지난번에 이제 하나 말했는데, 요 이제 그 유명한 그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러니까 카페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가서 술도 마시고, 뭐 음식도 간단히 먹고 하는 카페. 그래서 이 그림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현대인들의 삶에 많이 난 소외. 그죠?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감정적 소외, 특히.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서로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상당히 잘 알겠죠. 그러니까 뭐 부부가 연인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아니까 같이 만나서 뭐 어쨌든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시켜서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그러나 그 감정적인 소외, 여기 쓴 것처럼, 그죠?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삶. 뭐 함께 있는 거죠. 같이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뭔가 감정적으로 외로운. 뭐 이런 일 우리 사실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아니 술 마시다가도 아이고 넌 외로운 놈이야. 그죠? 같이 앞에 친구들이 마시면서도 그래 다 외롭지 뭐 이러고 마시자 이러고 뭐 그러는 거 사실 그러는 겁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로운. 그죠? 그러니까 뭐 양성이 있는 거죠. 무조건 다 혼자 산다는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죠? 어쨌든 함께 있으면서도 하지만 뭔가 외로운 감정을 어떻게 달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떠나지 않는, 그죠?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그죠? 또 다른 인문학 수업도 하시면서 하시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근데 잠깐 있는 방법은, 그 독한 술 마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이따가 나오겠지만은요, 아직 이제 술을 시작 안 했어요. 술잔이 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잔 딱 마시면 어떻게, 마시면 그때부터 이제 기분 좋아져가지고, 막 둘이 아주 친한 것처럼 막 얘기하고 떠들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전혀 이제 이런 거 잊고 하면, 떠들고. 그런데 어떻게 돼? 그 다음날은. 그렇게 해서 또 하룻밤 칠판하게 출근, 다음날 다시 여기 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다음날 또 출근해가지고, 그죠? 카페 출근해서.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사실 그걸 의도해서 그린 거예요, 이게. 외로운 사람이 그러면 매일 술 마시나? 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매일 술 마실까요? 매일 술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잊을 수가 없다. 예. 그게 현대사회의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번 학기 첫 수업을 아주 약간 바꿔가지고 중간에 했더니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첫 수업 문제를 바꿔서 쉽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삶이란 게 뭘까요? 삶이 뭐냐 한번 질문하려고. 왜 삶이란 그런 말 많잖아요. 왜 삶이란 뭐 이제 아이들이 들었던 기억 남는 말이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나 아무거나 한번 쓰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한번 이렇게 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문제랑 연관돼요.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삶이 뭐냐라 그랬을 때 우리 뭐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삶은 뭐 B와 D 사이에 뭐 C다 뭐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버스와 뭐 데스 그죠? 탄생과 죽음 사이에 C다. 뭐 선택이다. 초이스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초이스 C를 뭐 치킨이다라고 해서 어느 치킨을 시킬 거냐라고 뭐 애들이 패러디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거든요. 우리 삶은. 이 삶이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과학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명체는 문제 해결을 하라고 진화한 거고, 이 문제 해결의 목적은,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그래서 문제 해결의 목적은 유전자의 보존과 증식이거든요. 유전자의 보존과 증식을 위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죠? 뭐 잠자리 문제, 먹이 문제, 뭐 생식 문제, 애 기르는 문제. 어쨌든 그렇게 설계됐는데, 모든 생명체가. 근데 얘기는 됐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현대사회의 문제. 현대사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없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지금 문제 해결이 지금 연소죠, 연소. 그죠? 당장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당장 해결할 문제는 없다는 게 이게 새로운 문제예요. 현대사회 문제예요. 이게 당장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당장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문제, 즉 이런 그 당장 해결할 문제가 없는 그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이게 새로운 문제예요. 새로운 문제. 들어오세요. 요거 하나 꼭 기억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예전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항상 뭔가를 해결해야 되거든. 기회가 대체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서 그런 건데 원래 근데 생명체는 항상 그 효율성의 원칙이 있어요.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빠듯하게 진화하거든요. 빠듯하다는 게 뭐냐면은 엄청난 여유가 있을 정도로 진화하질 않아요. 엄청난 여유가 있을 정도로 진화한다는 그만큼 에너지를 잘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저축이든 낭비에 당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빠듯하다는 게 딱 생존하고 번성하고 할 정도까지만 이렇게 쓰고 살아가도록 진화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효율성의 원칙이죠. 왜냐면 그거를 넘어서서 막 그 여유를 추구하다 보면은 다른 놈들한테 이게 돼. 그러니까 이게 진화라는 것은 상대평가거든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다른 놈들한테 뒤처지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지가 않으시죠. 항상 원래 빠듯하게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명체는 항상 빠듯하게 항상 문제 해결 하고 연속 속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 연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항상 바쁘게 살다가 나중에 죽는 거지. 유전자의 보존과 증식만 하고 원래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게 진화의 기본 원칙인데. 근데 우리는 이 현대 사회는 현대 그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당장 해결할 문제들을 다 금방 해결해 버리거든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당장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들을 금방 해결해 버리고 나니까 시간이 엄청 남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나온다는 거지 이게. 그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지. 우리 뇌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뇌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술을 이제, 직장 끝나고 나면, 술을 마시다 할 일이 없으니까 술 마시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이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쉽게 말하면, 할 일이 없다는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게 바로 문제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뭡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게임. 게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문제를 미리 땡겨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미래의 문제를 미리 땡겨서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생명체가 원래 그래요. 아니 우리가 밥을 뭐 한꺼번에 100끼를 내가 먹어놓고 나중에 100번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게 항상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어쨌든 그렇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길어지고 그 정도만 하시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당장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문제. 사실 이것도 큰 심각한 문제를 낳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 사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의 우리 지난 삶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해결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해서 어울리고 관계를 맺고 관리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현대 사회는 그것조차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냥 뭐 히키코모리로 살아가면서 알바만 하면서 그죠? 살아가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생명체로서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남는 시간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운 삶이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은 좀 전에 말한 이런 문제까지 얽혀가지고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멍하니 아무런 당장의 문제 해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여유로운 시간이고 나쁘게 말하면 참 따분한 시간. 그죠? 사실 너무나 따분한 시간들이 많잖아요. 당장 우리가 저도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저는 이제 책을 읽고 하지만은 사실 그 시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따분한 시간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시간. 특별히 그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문제잖아요. 지하철 타고 30분 동안 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는 그 30분 동안을 가려면은 직접 가야지. 그러니까 이거 뭐 직역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는 길 다 이용해서 가야 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해결을 이제 전철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주니까 그 30분 동안 나는 이제 미치는 거지. 우리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백만 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거고 또 지루하고 그렇게 나온 게 게임이고 말이야 이런 겁니다. 그죠? 엔터테인먼트고. 다 연관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현대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건 소외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는 특히 그러면서 사람들 관계도 뭐 특별히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그죠? 외롭고 외로우면서도 또 따분하고 지루하고 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 얘기가 적어내는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를 생각하면은 후회밖에 없고 후회가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 그죠? 불안과 걱정. 그죠? 이 둘을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따분. 따분 지루. 이게 우리 현대의 사이클이에요. 이게 감정적인 사이클. 이거 왔다 갔다 이거 왔다 갔다 이거만.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정신병 걸리는 이게 우리 뇌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 우리 뇌가. 물론 이것들이 다 그 진화한 기능이 있어요. 원래 진화한 기능이 있는 건데 이거랑은 다르게 우리는 현대적 삶은 이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애들 그렇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시즌을 물어보면은 옛날 생각하면 다 후회, 미련, 그죠? 미래 생각하면 불안, 걱정, 당장은 할 일 없어 따분하고 지루하고 유튜브나 보자, 게임이나 하자. 이거 왔다 갔다. 이게 현대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사이클이라는 거죠. 이게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심리 상태가 딱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려면 술 먹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과거 생각하면 후회, 미련. 이거 잊으려면 술 먹어야지. 당장 지루하고 따분하지 잊으려면 술 먹어야지. 이래서 왜 어린 왕자에 그게 나온 겁니다. 어린 왕자 술꾼 에피소드 아세요? 어린 왕자의 술꾼. 응? 어린 왕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술꾼의 배에 갔더니 술꾼이 술을 마시고 있어.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마셔. 왜 마셔요? 잊으려고. 뭘 잊어? 내가 부끄러운 놈이라 잊기 위해서. 근데 뭐냐면 결국 그게 핵심은 잊는다는 단어인데 이거 뭐라도 잊으려면 물질로 잊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로.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죠? 이 쾌락 물질을.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들이 하나의 산업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힐링, 뭐 캠프니 뭐 이런 것도 다 요가니 뭐 우리가 그죠? 무슨 명상도 마찬가지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죠?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놀이동산도 그렇고 술이나 이런 거, 술 마약도 마찬가지고 이거 때문에. 결국 이렇다는 게 결국 이 두 사람은 현대인으로서 이렇다는 거 이게 그죠? 못 벗어나고 또 인간 서로 같이 친하지만 함께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또 외로운 그죠? 외로운 삶이 되니까 그걸 잊을 수 있는 거는 독한 술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술 얘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술 제목이 압센트인데요. 그래서 이 여배우 얘기 지난번에 했고요. 여성 여배우 이렇게 여러 군데 유명한 모델의 유명한 그림 많이 등장합니다. 르누아르 여기 술 마시고 있는 술 마시는 것 같은데 뭐 마시고 있는 여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 압센트는 이것은 이렇게 초록 요정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아주 유혹하고 중독, 환각, 파멸시키는 아주 독한 술이다. 그죠? 우리 전통적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포도주 먹고 뭐 이랬는데, 전통주를 먹었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전통적인 술로는 안 되고, 이 산업화의 이 사이클이 드디어 시작된 거, 이걸 잊으려면은, 게다가, 낮에는 또 엄청 지겨운 일 해야 되잖아요. 단순 반복 작업, 그죠? 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그거 잊으려면 그냥 퇴근하고 그냥 독한 술 빨리 먹어야 이게 잊고, 그죠? 기분 좋아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잔다는 거니까, 이 독한 술이 크게 소비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압센트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게 소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소주 희석식 소주 아니에요, 그냥 사실 화학주잖아요, 화학주 막말로,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현대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식의 알코올 중독, 폭력, 범죄,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압센트가 원인이 아니라 이 현대화, 그죠?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인데 어쨌든 그것을 이제 술로. 사실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술이 문제야, 술이 이런 얘기 많이, 그죠? 왜 아버님들 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 있으면은 술이 문제야, 술이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수리 문제는 아니죠.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그래서 아예 이제 이거는 이 술은 금지가 되는 정도로 그렇게 오명을 떨쳤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요까지 얘기했었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특히 요 압센트는 당시에 뭔가 이 쑥하고 이런 거를 넣었기 때문에 이 중에 환각제, 특히 이 예술가하고 연관됐다 해서 예술가들이 이게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반 고흐 맨날 압센트 먹었어요. 이거 압센트 먹고 귀 자르고 이거 한 겁니다. 그죠? 이거 나중에 그 얘기 또 나오겠죠. 그죠? 귀 자르고 막 미쳐 날뛰잖아요. 그죠? 거기 다 압센트입니다. 또 툴루즈 로트렉, 뭐 샤들 보를레르, 그죠? 뭐 이렇게 유명한 헤밍웨이도 쿠바에서 맨날 압센트 모시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주를 많이 마신 그 당시 19세기, 20세기 초 예술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압센트는 뭔가 이런 식의 그죠? 이 예술적인 어떤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죠? 그 가수들이 막 대마초 핀데 대마초 그죠? 그 왜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왜 그죠? 그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그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현실감을 좀 잃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감각을 주니까 요게 이제 그걸 그린 겁니다. 이제 시인이 그 초록색 압센트를 마시고서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광기 어린 우리 예전에 했던 광염 소나타고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런 그 이미지 그죠? 보헤미안 예술가 또는 미친 예술가 뭔가 광기 어린 예술가 그런 이미지하고 결합이 됐다는 겁니다. 압센트라는 술이. 자 그래서요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얘기했었고요. 오늘 요거부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압센트라는 이 그림 자체가 이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당연히 보기 좋은 장면 그린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술주정뱅이 그죠? 그리고 게다가 뭐 저 여성은 뭐 저렇게 차리고 보니까 여성이 저식하고도 술 마시는 건 뭐 적어도 뭐 매춘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죠?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혹독한 비평, 추하고 역겨운 장면, 저속하고 타락한 인간들, 비도덕적인 알코올 중독자 매춘부 이거 그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껏해야 뭐 압센트 마시면 저렇게 인간 폐인 된다 라는 거냐 이거 뭐냐 이거 뭐 한마디로 말하면 보기에 아름다운 그죠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이제 20세기 전반부가 지나며 현대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학적 진단 및 비판들이 정착된 후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이게 잘 몰랐죠. 근데 20세기 초에 그 포디즘 나오고 포드가 왜 컨베이어 벨트 공장이죠? 그 나오고 그거를 지나고 나서 3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제 비판 이론이니 뭐니 막 나오면서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은 인간 소외, 인간의 기계화, 그죠? 인간 부품화, 뭐 이런 이제 우리에 많이 드는 그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봤던 그죠? 현대 사회의 특징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그때 딱 정립됐던 거예요. 그때 그때 그렇게 그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정립이 되고 나니까 이 드가 압센트라는 그림이 그죠? 저 그림이 바로 그거를 포착해낸 거구나. 현대사회의 소외 현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있지만 외로움, 그죠? 함께 있지만 술 마시면서 너 외롭냐? 나도 외롭다. 같이 있으면 서로 외롭다. 이런 그 현상, 그죠? 그거를 포착해낸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면서 이건 미술서 책뿐만 아니라 사회학 책에도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압센트는,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 서구 현대화 과정에서도 소외 현상을 포착해낸 그림 해석이 딱 나오는 이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봤던 그 마네의 발코니 기억나시죠, 그죠? 세 명이 서로 딴 데 보고 있는 거, 그죠? 그런 그림들이 보통 잘 나와요. 그 사회학 책이나 역사 책에.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현대화 산업화 과정에서의 인간 소외 현상 할 때, 그죠? 서로가 서로를 같이 있지만, 그죠? 서로 아는 사이지만 서로 딴 데를 보고 있는 감정적인 경기 이런 거를. 자, 그래서 그 그림의 이제 구도를 보시면서요, 그걸 어떻게 드가가 표현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화면 자르기. 화면 자르기도 우리 그때 배우셨죠, 그죠? 지각적으로는 일단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그죠? 화면을 잘라버리면은 좀 더 가깝게, 그죠? 가까운 거로 느낀다, 그죠? 전체를.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가까운 거로 느끼지만 좀 더 다른 효과가 있어요. 화면 자르기. 그러니까 그 그림 보시면요, 남성의 시선 바로 앞에서 잘리잖아요. 이거 좀 특이해요, 그죠? 그죠?
인물 두 명을 이제 한쪽으로 몰아넣었지만은요, 그죠? 그 남자의 남자 피는 그 파이프 담배 아니에요, 그죠? 파이프를 잘라버려. 파이프에서 화면을 잘라버렸어요, 그죠? 이게 202페이지예요, 202페이지. 그죠? 그리고 남자 손에서 잘라버렸어, 화면을, 그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남성의 시선 바로 앞에서 화면을 잘라버려가지고, 그런데 남성의 시선은 그 잘린 화면 밖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 저 사람의 정신도 온통 저 밖으로 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금방 또 알 수 있어요. 그죠? 바로 앞에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감정적 격리, 서로를, 그러니까 같이 있지만 서로가 감정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더 명확하게 감지되잖아요. 그죠? 서로 완전히 딴 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만의 발코니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딴 데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앞에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더, 그죠? 더 그 감정적 격리가 더 명확하고 확고하게 드러난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 구도를 만든 거죠. 그죠? 두가가, 그죠? 바로. 대상이 있으면 그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목표물을 보고 있으니까, 네. 좀 더, 그죠? 좀 더 덜 느낄 텐데, 이거는 아예 없이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밖으로, 이 사람 정신은 밖으로 팔려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바로 앞에 잘라버려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드가가 의도해서 화면을 잘라버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자 모델이죠. 이 남자 모델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나름, 그래도 미술사 이름이 남긴 사람이에요, 나름. 그죠? 그 남자 모델은 한때 성도 소유했던 이탈리아, 그죠? 출신 귀족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파산했죠. 그러니까 이때가 그 산업화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그죠? 또 새로운 부자가 나오고 신흥졸부가 나오고 그러던 시기예요. 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자본론 나오는 중요한 테즈 중에 하나가 주기적 공황론, 그죠? 자본주의 사회는 주기적으로 공황과 호황을 오가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정말 말 그대로 10년 주기, 거의 10년 주기로 크게 호황, 불황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불황 올 때 잘못하면 탁 파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한 데부땡도 바로 그때 그 디랑 누엘이 막 어려움 겪고 그럴 때, 그죠? 그때 파산해가지고, 근데 자기는 어쨌든 예술을 하는 그런 귀족이었으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파산해서 온 마르셀린 데부탱이라는 그런 귀족 출신 미술가입니다. 그래서 나름 그 귀족 출신이라서 나름 우아하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곁까지 얘기지만 이 사람이 개척한 카페가 이 카페 누벨 아테미입니다. 개척했다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카페도 당연히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술가들이 이제 우리는 어디서 모인다 막 한쪽에서 모이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카페 게르부에서 모였었는데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또 카페 새로운 건물 짓고 막 좋은 데 생기니까, 근데 이제 원래 가던 데 갔는데 협소하고 장사도 좀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 새로 와가지고 야 내가 카페 개척했어 해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몰려간 거죠. 나름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하지만 성격은 그래도 깔끔했다고 해요. 여기 제가 쓴 것처럼 그 제 2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같이 참여도 했었고요. 뭐 전형적인 보헤미안 예술가, 이제 뭐 파산해서 떠돌이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나름 뭐 품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그 프랑스 예술가 협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마네랑 거의 그 나이가 비슷한데요. 마네가 이렇게 그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래서 좀 거기 나온 건 조금 더 그죠? 여기 나온 그림은 좀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그죠? 학생들 그림은 여기는 좀 더 조금 깔끔하지, 그거보다는, 그죠? 스타일이. 자, 그래서 이 남성 모델도 나름 뭐 미술사에 프랑스 미술에 남는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많이 나오는 이 악센트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탁자의 그 지그재그 배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탁자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남녀 시선의 각도 및 모자와 다리의 방향, 평행하게 있지 않게 놓여진 사물 등등, 그 중층적인 사선 구도 모든 게 다 깔려 있어요. 그죠? 그림 보시면요, 그죠? 남자 모자는 이렇게 돼 있고, 여자 모자는 아래로 돼 있고, 그죠? 또 여자의 다리는 약간 앞으로 이렇게 뻗쳐 있고, 남자의 다리는 약간 뒤로 들어가 있고, 그죠? 모든 게 다 깔려 있어요. 그죠? 그죠? 시선도 그렇고, 시선의 방향도 이렇게 엇갈려 있고, 그죠? 모든 것이 엇갈려 있는 그런 그 사선 구조가 그림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그러니까 마음 둘 곳 없이 갈팡질팡하며 혼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 상태를 암시한다라고 보통 이제 많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죠. 여성의 표정. 여성, 저 여성, 그죠? 모델. 여성은 체념한 듯한 표정에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초점 없는 눈동자로 앞을 보고 있는데 잔은 가득 차 있기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듯한데 이제 뭐 이제 마시겠죠. 이제 아침들은 마실 것이며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지금의 감정과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죠? 지금 저 상태에서 마시면 다 기분 좋아지면서 야 언제 그랬냐 해서 막 옆에 막 수다 떨고 하겠죠. 하지만 내일 다시 지금 같은 상태, 지금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 이게 이제 술꾼들의 그 일구 아니겠어요? 그런 걸 딱 암시한 그런 식으로 드가가 그런 식으로 이거를 주문하고 의도한 그래서 어제 한번 엄청 마시고 다음날 주섬주섬 다시 차려입고 모인 사람처럼 그렇게 연출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름. 자,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예술가들도 이 absente를 많이 먹었어요. 피카소도 피할 수 없는데 피카소도 요때 피카소가 그 몽마르트에 살 때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린 이것도 나름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거 유명한 그림이에요. 피카소인 그 absent 드링커 그죠? absente를 마시는 뭐 여인. 그래서 처음 제목은 카페 여인인데 피카소 스스로 제목을 나중에 바꿨습니다. 영어로 absent 그래서 absent 술이 초록색이 여기 초록빛이 좀 보여 초록빛이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왜 파란색이냐? 이게 청색 시대예요. 청색 시대 작품이기 때문에 피카소가 청색 시대라는 거 이거 아시죠? 그죠? 이거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파랗게 그린 파란색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 absent 병 그죠? 요 병 따기 안에 이렇게 돌려서 따는 그죠? 그런 거고 따라 마시는 초록빛이 나는 absent 술. 그다음에 여성의 옷도 이렇게 초록빛을 그렸는데 딱 보면은 좀 이게 좀 그죠? 그 신체 비율에 이게 있을 자세가 이상하죠, 그죠? 이게 뭘 그린 거겠습니까? 아니, 똑같죠, 그죠? 똑같이 그린 거죠, 이 병하고 여성 모양은, 그죠? 그죠? 이 머리 모양도 그렇고, 그죠? 네, 말 그대로 이 옷 색깔도 파랗더니 완전히 여기 완전히 그 absente에 말 그대로 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죠? 좀 기괴하게 실제로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손도 이렇게 길고. 이게 포렇게 또 이게 뭐야 이게 피자국도 아니고 포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표현주의하고 좀 이제 또 겹치는 게 있어요 나름 그죠 뭐 이제 그래서 어쨌든 피카소 입체파도 아닌 그런 청색 시대 작품인데 나름 이제 그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카페에서 그냥 아무튼 여기도 안주도 없어요 그죠 그죠 아시죠 서양 사람들은 안주 잘 안 먹어요 그죠 그죠 우리나라 와서 보고 안주게 뭐냐 해서 우리나라에서 안주만 먹더라고 서양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안주도 없이 말 그대로 정말 이 absent화된 여인이죠 진짜 그죠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죠 머리 모양도 딱 그렇고요 그죠 병처럼 그대로 그죠 이제 뭐 또 손도 이렇게 굳이 그렇게 그려놓은 게 그렇게 그때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absent 그 중독자들이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absent 하면 나오는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피카소의 그림 성적 시대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지고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명제 이건 이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도 미술자 이제 아래 명제부터 먼저 지금 피카소 나오기도 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가가 결국 20세기 미술의 예고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비슷한 얘기를 다 해놨어요. 특히 드가는 또 이제 이른바 말빨이 센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법대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엘리트 교육 받아가지고 근데 피카소는 이제 그런 엘리트 교육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름 이제 이런 그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이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설이나 드라마도 픽션 아니에요. 픽션은 허구 아니에요. 허구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트루스가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 사실 미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미술도 진짜 풍경은 저기 있고 풍경을 그린 거죠. 이 풍경 하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물화도 그렇고 인물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가 그런 말 한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미술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안다. 그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 뭐냐? 미술은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짓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거짓이지 거짓. 그 아티스트 라이 이거는 가짜다. 거짓이다. 그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가짜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실을 깨닫는다. 물론 이제 그 진실이 뭐냐 이제 얘기해야 돼요. 그 진실이 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실이
한편으로도 뭐 초현실의 무의식의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사회 구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어떤 사물의 기하학적인 수학적 구조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다 달라지는데 그죠? 진실이 뭐냐 그죠? 그 트루스가 뭐냐에 대해서는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통한다는 거죠 그죠? 이거 유명한 문장인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죠? 미술은 라이다 아티저 라이 그죠?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진짜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실을 깨닫는다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명제 제가 이 정도 외우셔야 돼요 그죠? 참 멋있는 말이죠 나름 그죠? 그 소설도 마찬가지죠 소설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픽션 그걸 진짜로 혼동하면 안 되거든 그죠? 또 진짜 같지 않은 좀 과장도 많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트루스를 깨닫는 거죠 그죠? 그걸 깨닫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감동을 주는 거고 깨닫지 못하게 하면 그냥 순간에 오래오래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단순히 이거는 미술뿐만 아니라 그 예술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유명한 명제입니다. 이제 드가도 똑같은 말 했어요. 그때 보니까 드가도 미술 세계는 교묘한 책략의 세계다. 책략, 의도, 그죠? 말하자면 속임수, 결국 거짓이라는 거죠, 그죠? 속임수로 가득 찬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술은 거짓된 수단을 동원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피카소 얘기랑 그죠? 이거는 거짓된 거다. 다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느낌, 진짜인 것처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되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뒤틀린 직선임에도 곧바라다고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다른 명제까지 다 제가 한 말 다 하면은 좀 너무 많아서 뺐는데요. 어쨌든 피카소랑 큰 틀에서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미술 자체는 거짓된, 꾸며진, 그죠? 뭐 심지어 드가는 범죄처럼 아주 그죠? 교묘하게 미술이 범죄처럼 교묘하게 계획된 거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우연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 왜 하느냐? 그걸 통해서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너무 유명한 명제입니다. 저건 꼭 외우시고요. 요 정도는 어디 가서 한마디 하면 이제 그죠? 이제 되는 거죠. 미술은 뭐 하는가? 요건 이제 오늘 내일쯤에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일 다 끝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이제 요것도 유명한 그림이에요. 드가의 한 10개를 꼽으면 그 중에 들어갈 작품입니다. 10작품 중에 하나로 들어갈 10개 정도 꼽으면 드가의 대표작 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드가의 콩코드르 광장, 루브르 앞에 펼쳐진 큰 광장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앞에 펼쳐진 광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르피크 남작입니다. 르피크 남작이고 남작하고 자기 딸하고 자기 개하고 이렇게 그 광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빠는 일로 왔는데 애들은 이쪽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일로 가려다가 아빠가 먼저 돌아선 뭐 그런 장면 같은데 야 이쪽으로 가서 이쪽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우산 끼고 담배 물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근데 그거를 이게 다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드가가 그죠? 남자과 아이들이 향하는 방향이 서로 엇갈린다는 게 이게 가족 내에서도 뭔가 이 엇갈린 소외와 엇갈리는 시선과 그죠? 여기 뭐 어떤 또 신사가 키 큰 신사가 그냥 또 잘랐잖아요, 그죠? 잘라버려가지고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고 뭐 이런 정말 별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그림이 뭐 잘 그린 그림도 아니고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대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름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인 거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표상하는 그런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유명한 앞에 그림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그 남작은 심드렁한 표정이 좀 재밌어요 나름 그죠? 표정이 그냥 표정 담배 불고 이렇게 심드렁한 표정으로 우산을 낀 채 콩코드르 광장에 가로지르고 있다.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 왼쪽 관찰자 그죠? 왼쪽에 키 큰 사람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 남작도 전혀 기억할 일이 없죠, 그죠? 그냥 쭉 지나가는 거니까 기억하지 못할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곧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릴 정말 덧없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덧없는 그죠? 근데 이 덧없는 순간이 드가의 우연을 가장한 정교한 구성을 통해 화면에 고정되었다. 이게 그죠? 우연적인 장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연으로 이렇게 딱 한 장면을 캐치해서 고정 화면에 그림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드가는 우연인 게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교묘한 계획에 의한 거거든요. 이게 다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그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나 이런 아이들의 방향이나 남자의 표정까지도 다 계산된
그죠? 계산된 우연을 가장한 정교한 구성을 통해 설명이 구성됐는데, 근데 요걸 이제 좀 확대 해석해 보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이 덧없는 순간이라는 거, 뭐 그렇지 뭐 덧없는 순간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덧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덧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순간들, 덧없는 순간들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대적 삶이라면 그렇잖아. 이 남자가 이렇게 광장을 지나가고 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기억도 안 나는. 근데 그 덧없는 순간들이 합쳐진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이 그림은 현대적 삶이 본질적 공허함, 그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목적 없이 우왕좌왕하는 덧없는 순간들이 합쳐진, 그러면 전체가 덧없는 그런 것을 표상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해석적으로 어쨌든 그런 식의 현대인들이 목적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또 엇갈리는 그런 의미 해석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상으로는 그림적으로도 요게 또 유명한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또 피카소가 딱 2개만 외우시면 돼. 피카소 한 말 무지 많은데, 근데 다 제가 봤는데 딱 2개가 필요해요. 좀 전에 봤던 그 말씀, 그죠? 미술은 라이, 그죠? 거짓말이다. 하지만 진실을 깨닫게 하는 거짓이다. 라는 요 말하고 요 명제랑, 그 다음에 요게 사실 또 중요해요. 미술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요것도 이게 이 과학적 원리예요. 이거 단편으로는. 그죠? 이거 아트. 물론 이게 피카소가 그러니까 추상화가 하잖아요. 그죠? 추상이라는 게 앱스트랙트라는 게 이제 추상, 빼버리는 거잖아요. 버리고 이제 핵심만 남기는 거잖아요. 본질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크게 보시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앞으로 보시면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미술이란 elimination unnecessary,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 그러면 나는 그림을 그릴 때 불필요한 걸 빼면 돼. 불필요한 거 빼면 필요한 거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 그럼 본질이고, 그죠? 트루스를 드러내는, 그죠? 비록 거짓이지만 트루스를 드러낼 수 있는 것만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미술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드가 똑같은 말 했어요. 그죠? 화가는 많은 부분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필요한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그림하고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 그림 보면 아주 이쁘죠? 저 사진처럼 딱 처음 딱 보면 이 사진은 그죠?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칼라 사진이 없었거든요. 그죠? 칼라 사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 19세기 그 칼라 사진처럼 아주 예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드가하고 비교해 보세요. 드가 좀 전에 이 그림하고 앞에 그림하고 이건 좀 그렇게 제대로 그린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이게 많은 걸 빼버린 거잖아요. 세부상이 아니라 많은 그려야 될 핵심적인 표정이나 이런 것만 그려놓은 건데, 근데 지금 이 그림은, 그죠? 뺀 게 없죠, 사실상. 있는 그대로 그린 거잖아요. 그죠? 모든 걸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것도 나름 그 당시에는 인기 있던 작가입니다. 장베로라는 그런 작가가 그린 카푸신대로. 카푸신대로라는 거 기억나세요? 카푸신대로가 우리 기억나실까? 제 1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이곳에 열린 나다르의 작업실이 있던 큰 길입니다. 그죠? 제 1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열렸던 여기 어디 3층 건물에, 그죠? 카푸신대로 3층 건물에 나다르의 작업실이 있고, 거기서 이제 1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열렸다 해서 카푸신대로. 나름 큰 길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차들이 다니고, 나름 그래도 아주 화려한 번화가였어요. 그죠? 이렇게. 여성들이, 이게 그죠? 이렇게 다리를 차는데 이때 여성들이 힘들었겠어요. 이제 허리가 얇은 거지. 코르셋 중앙배가 되죠? 코르셋으로 이거 지금 이렇게 허리,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짐 배달권이 또 이렇게 마차에 짐 갖다 주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사진 처음 딱 봤을 때는, 그죠? 지금 보시니까 좀 더 그림 같죠, 그죠? 그림 같은데 처음 봤을 때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특히 진짜 여기 벨 에포크 시대에 정말 잘 나가던 프랑스 시절의 파리 모습을 정확히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묘사한 그림으로 그 당시에는 인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보기 좋은 있는 그대로 그린 예쁜 그림 아니냐 해서 나름 인기를 끌었는데,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우연이죠, 우연. 우리가 딱 봤을 때 우연한 한 장면. 물론 이것도 우연은 아니겠죠. 이게 모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성 모델 둘하고 아마 이 사람도 모델 같고 그죠? 이렇게 몇 명이 앞에 있는 신문 보는 사람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 뒷사람들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식의 몇 명은 이제 그 모델을 써서 이렇게 했고 이 장베르라는 미술 작가가 그림을 그린 거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뭘로 보시기 이거 우연적인 한 장면 그죠? 사람들 일상생활의 우연적인 한 커트 그게 바로 사진 아니에요 사진.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연적인 이 하나의 장면을 고정시키는 게 사진 아니에요. 화면으로 고정시키는 거, 사진. 그죠? 근데 이것도 우연적인 한 장면이고, 근데 우리가 봤던 이 장면도, 그죠? 이것도 그냥 우연적인, 그죠? 가다가, 아니, 이쪽에 우연적인 한 커트를 딱 그린 건데, 이거 뭐가 다른 거냐. 그죠? 이거는, 왜냐면 그 사진은 그냥 풍경이구나. 근데 가깝게 요거를 보니까 근데 왜 저 사람은 따로 이렇게 같은 모양이고 사무에서 그죠? 모르겠지만 왜 저렇게 모양을 이렇게 틀어지게 했을까 고민하게.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뭐고, 그죠? 뭔가 또 생각하게 되는 뭔가 어쨌든 그 모든 걸 그리지 않고 많은 걸 배제하고 그랬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 그 차이를 일단 보여드리겠어요. 일단 두 개 비교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엄청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뭔가 우연적인 장면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건 드가가 의도된 구성이라는 거예요. 의도된 구성.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장베로라는 사람의 그림도 의도된 구성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뭐 그 의도가 중요하지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의 한 장면을 한 커트를 칼라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그런 그림인데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장베로. 그다음에 요것도 나온 김에 이 장베로가 또 압센트를 또 그렸어요. 카페에서 압센트를 주문하다는 그림. 그 당시에 압센트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죠. 그 독한 술을. 근데 이 드가의 그림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이 드가의 그림은 저건 이런 그림인데 이거는 뭐 그냥 일상적인 이렇게 마셨겠죠. 그죠? 이 둘이 뭐 아는 사람이고 당연히 지금 뭔가 얘기를 하는 한쪽을 나름 이건 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 같이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은요. 그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의자도 약간 삐뚤어져 있고 그것도 나름 계산된 거예요. 그죠? 이 시선 방향으로 이렇게 요 사물의 배치도 그렇고 나름 그죠? 그래서 압센트라는 독주를 딱 시키고 남자는 담배 피고 있고 여자는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처럼 뭐 나름 그죠? 그래서 그냥 술 마시는 또 여성도 예쁘게 그죠? 아주 화려한 옷과 남성도 그렇고 차림을 그림으로써 근데 이 그림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뭡니까? 그 당시 일종의 풍속화죠, 그죠? 이렇게 그 당시 그죠? 그죠? 그 당시 19세기 요때 20세기 초중이거든,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술 먹고, 그죠? 뭐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정도를 그 삶의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사진 같은 그림이에요, 그죠? 사진이라는 게 기록용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그때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그림인데, 드가의 그림은 그걸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우연한 추억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도가 담긴, 그죠? 의도가 담겼고, 그걸 통해서 사회 현실을 드러내는, 그죠?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요, 이제 장베로의 그림 보셨고요. 뭐 계속 이어서 빨리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드가의 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대표작입니다. 이것도 한 다섯 손가락 내에 들어가는 대표적으로 꼽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도 엄청난 호평을 받았어요. 요 그림 독특하게 드가가. 그 당시에 많은 그림들이 혹평을 받았지만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 사회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비평가들부터 엄청 호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그림 적어도 구도적으로 잘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호평을 받아가지고 이 그림에 우리 한번 보신 적 있죠, 이 그림, 그죠? 이 그림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서커스에서 승천하는 고개사. 그죠? 뭔가 이 고개사가 지금 서커스에서 이게 지금 밧줄에다가 입으로 물고 있잖아요, 그죠? 입을 물고 매달려서 돌면서 뭐 이제 밧줄 도로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뭐 하는 건데 이러면서 뭐 점프해가지고 뭐 대포에 불을 붙였다 그런 거 유명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대포에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불 붙였을 때 대포 뻥 하고 막 서커스 안에서 확 하고 뭐 그런 그죠? 그런 그 연기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이게 아주 역동적인 뭔가 그 지금 별명처럼 승천하는 고개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죠? 근데 우리 승천이라는 건 우리가 그 성모 마리아를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모 마리아 승천 그림이 많았는데 그거에 비견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역동적인. 자, 그래서요. 이것도 이제 드가가 남긴 많은 그림은 아니지만 서커스에 대해서 서커스도 사실은
뭐 물론 예전부터 광대놀이나 그런 게 있었지만은요. 요거는 현대적인 이제 서커스. 현대적인 서커스는 뭐가 좀 다릅니까? 그 이전 서커스랑은 다른 게 기계 장치가 되어있던 거죠. 그죠? 그 전에 중세에도 왜 광대들은 많이 있었고 이런 놀이들은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좀 묘기도 많이 했고 그죠? 했지만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훨씬 더 이 기계 장치들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대 서커스의 그 재밌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전하고 다른 게 기계 장치 도입 좀 전에 말씀드린 또 대포라든지 말이야 뭐 돌을 내다든지 커다란 그런 장치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근대 시대 서커스장 가면 볼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를 특히 어린애들이나 사람들이 인기를 모았을까요? 띠에는 원래 있었고 기계장치? 뭐 아니다. 기계 말고 사람 말고 동물이요? 동물 전 세계의 희한한 동물들 곰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호랑이 뭐 그죠? 뭐 사자 이런 거 그죠? 왜냐면 이게 서구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동물이 나온 거 아니야. 동물원에 이국적인 동물들을 잡아다가 동물원에 전시한 것이고 근데 전시뿐만 아니라 그게 걔들이 훈련시키거나 그죠? 그래서 원숭이라든지 막 이런 애들 훈련시켜서 서커스 등장시킨 거죠. 그죠? 이국적인 동물들을 그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죠? 그 전하고는 다른 게 그러니까 사람만 막 묘기하고 광대 쇼하고 하는 걸 넘어서서 기계장치 도입과 이국적인 동물들로 이제 사람들이 이목고 특히 코끼리 이런 거 인기 좋았죠. 코끼리 실제 서커스에서 코끼리 하나 몰고 오면은 이야 그 코끼리 보는 것만으로도 뭐 사람들 막 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일종의 로마의 콜로세움. 그러니까 콜로세움이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현재가 지루하니까 지루함을 잊기 위해서 뭐 오락거리 없냐 해가지고 검투사들 뭐 검투하고 뭐 이런 것 등등. 그 로마의 바로 그 콜로세움은 현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재탄생됐죠. 그 중 하나가 서커스 극장이기도 하고 또는 뭐 프로 레슬링이기도 하고 많잖아요 그런 건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서커스 극장이 일종의 콜로세움이죠 그죠? 민중들 사람들 모아놓고 뭐 신기한 거 보여주고 그죠? 재밌다 해서 그 삶을 그래서 페르낭도 서커스 단입니다. 서커스 우리나라 동춘 서커스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랑 비슷한 오래된 서커스 단인데요. 프랑스의 페르낭도 서커스 단은 1970년대 몽마르트르 언덕 끝자락 왜냐면 몽마르트르가 파리 변두리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변두리에 아무래도 땅값이 좀 싼 데다가 크게 천막을 이렇게 큰 그죠? 가건물식 천막 같은 걸 짓고서 왜냐면 서커스 하려면 이렇게 높은 천정이 필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짓고 설립해서 당연히 크게 인기를 끌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몽마르트르에 사는 예술가들 그죠? 드가 이게 지금 드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또 뚜르즈 로트레 그다음에 쉐라의 유명한 서커스 그림이 있습니다. 쉐라의 이런 몽마르트르의 화가들한테는 아주 좋은 테마가 됐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르누아르나 뭐 등등 다른 화가들도 이 서커스를 주제로 많이 그렸어요. 근데 서커스를 주제로 한 유명한 그림이 이제 이 드가의 이 그림하고 그다음에 쉐라의 나중에 서커스라는 그 미완성작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유명한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 호평을 받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화면 자르기. 자 어디서 화면 잘랐느냐? 여기서 잘랐지 이 끈 그죠? 이 줄 그죠? 줄이 이렇게 그죠? 밑에가 있고 위에 좌우에 도르래가 천정에 도르래가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라버린 거지 보이지 않게. 그걸 보이면은 여기 매달렸네 이게 연결돼서 보일 텐데 잘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달고 있는 천정에 도르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매달려 있다기보다는 뭔가 허공에서 그래서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그런 식의 화면 자르기 기법을 여기서 자르는 다 이게 의도됐다는 겁니다. 드가가 의도한.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배웠던 거 적용해 보시면 또 뭘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기 전에 미리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어떤 드가가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한 어떤 사진 장면처럼 딱 찍은 게 아니라 우연히 찍은 게 아니라 다 의도해서 그린 건데 그죠? 여기서 탁 잘라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겠습니까? 그죠? 기둥 서커스 라라 양 그죠? 미스 라라 양의 위치겠죠? 그죠? 위치를 어디다 그렸겠어요? 어디다 그린 건가 지금 위치를? 밑에서 바라본 거니까 위쪽 그죠? 그러면서 요 기둥들 이 기둥도 이 가운데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죠?
기둥 가운데 집어넣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사람을 그리고 양 옆에 기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둥 사이에 탁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그려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각각의 기둥의 사이를 딱 그려놨다는 거. 그게 벌써 뭡니까? 이 사람 다리가 있고 저 기둥이 뒤에 딱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이쪽으로 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게 가운데 그리지 않고 이쪽으로 치우쳐 그렸다는 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치우쳐 그렸으니까 우리한테 좀 가깝게 보여요, 더. 그렇겠죠, 그죠? 우리한테. 이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가깝게 이쪽에서 봤을 때. 그죠? 자, 이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먼저 구조적 통일성,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그림의 별명이 서커스 승천사 고개사인데 이게 수평선이 없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드가가 스케치한 거거든요. 밑그림으로. 옆으로 된 건 없죠. 옆으로 된 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보조선이고요. 그죠? 옆으로 된 거 없이 다, 그죠? 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그죠? 사선으로 쭉쭉쭉 위로 뻗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다 이렇게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수평선은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사선과 수직선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위쪽으로 뻗어가 나가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쭉쭉 뻗어나. 그래서 이 고개사도 뭔가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죠? 이 그림, 이 기둥들을 보다 보면은 위로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둥과 라라양의 위치. 그녀는 기둥도 사이가 아니라 기둥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기둥 사이에 그려진 게 아니라 교차, 그죠? 기둥들이 교차하는 거기 딱 그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뇌가 지각할 때 이렇게 같이 겹쳐 있을 때 뒤에 있는 요 기둥은 좀 뒤로, 이 사람은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지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죠. 그죠? 교차한 점에 그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려졌기 때문에 그녀를 올려다보는 사람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드가가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다 정말 많은 연구와 계산을 해서 그렸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이 그림은 딱 근데 이 색깔도 그렇고 딱 떠오르는 게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또 이게 복습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그죠? 이게 물론 서커스단의 천막이지만은요, 색깔이나 이 구조나 딱 봤을 때 바로 여기에 딱 떠오르는 거고, 실제로 드가의 그림은 여러모로 이 피렌체 대성당의 돔 구조를 이걸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죠? 색깔도 그렇고, 그죠? 이거 돔 구조, 서커스가 그래서 이런 별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승천하는 성모가 보통 그려져 있어요. 보통 돔에는, 그죠? 우리 안트베르펜 뭐 그런 성당이나 이런 데는 다 그 루벤스가 그린 승천하는 성모 뭐 그런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승천하는 고개사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이 자체도 성당의 어떤 돔 구조처럼, 이고 색깔도 그렇고, 그죠? 근데 드가는 이탈리아를 오래 여행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탈리아 오래 여행하면서 피렌체도 당연히 가봤고. 그래서 이거 너무나 유명한, 그죠? 브루넬레스키가 만든 피렌체 대성당의 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99쪽이라도 그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하셔야 이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피렌체 브루넬레스키 피렌체 대성당. 그래서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모마리아의 꽃이라는 거대한 돔은 브루넬레스키의 독창성과 수학성. 그래서 이 돔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돔입니다. 이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진 돌. 그게 중요해요. 돌을 쌓아가지고 이게 무너지지 않, 이게 돌이면 무게가 수백톤 나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돌이었으니까. 이거를 돌로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건 이게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브루넬스키가 이거를, 그래서 이게 한 직경이 한 50m 돼요. 외부 직경이. 엄청난 거. 이 돌입니다. 돌 형상이죠. 이 당시에는 철근도 없고 돌로 만든 가장 큰 세상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돔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성당보다 커요, 이 돔이. 그러니까 바티칸 그 돔을 설계한 사람이 미켈란젤로거든요. 미켈란젤로가 맨날 여기 와서 이걸 연구한 거예요. 피렌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만들 수가. 근데 결국 못 만든 거죠. 이거보다는 크게 못 만든 거예요. 왜냐면 크게만 하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아시죠? 이 사이즈가 좀만 커져도 직경은 무게가 엄청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함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피렌체 거면은 그 당시 바티칸 대성당은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가장 큰 돔으로 지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결국 해결을 못한 겁니다.
미켈란젤로조차도 그냥 돌로만 쌓아서 그거를 그래서 바티칸과 이거보다 몇 미터 작아요 돈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명한 말 그대로 피렌체에 가면 딱 이거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가보셨어요? 예. 근데 그 판테온은 그러면 네. 그건 이제 그 겉에 기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집트에서 뭐 가져오기 뭐 가져오기. 수출을 했다 뭐 그것도 불가사이다 이러는데 거기도 이렇게 다 서로 영향을 그죠? 판테온도 이걸 보고 판테온 저 말씀 파리에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파리. 아니 그 로마 아 로마에 있는 판테온? 로마도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돈 이렇게 굉장하게 돌을 쌓아야겠다고 여기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판테온은 이거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 판테온은 30m 되나? 그래, 판테온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몇 미터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몇 미터가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경이 커지는 거니까 아시잖아요. 부피가 커지면 이게 무게가 몇 배가 늘어나요. 말 그대로 몇 미터만 늘어나면은 무게는 한 2배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부분이에요. 판테온이 30m고 바티칸이 50m가 조금 안 되고 이게 50m. 거대한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돌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야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현대 기기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사람이. 다 계산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피라미드도 이상한 거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이것도 이게 너무인데 여기도 우리나라에도 진짜 그때보다 훨씬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죠. 그때는 그런 거 그 작은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었다는 건데 현재 이 많은 사람도 어려운 일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게 있죠. 오늘날 사람들하고는 다른 게 있죠. 하루 좀 이것만 해도 신심이라죠. 신심. 진심으로 난 이거 하면 천당 간다는 거야. 진짜. 이거 하나 주거나 천당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줘야 죽어도 천당 안 가는 거지. 오히려 진짜 오히려 이거 하나 죽으면 바로 천당. 근데 여기 그럼 안 하겠어요. 난리를 막 하다가 진짜 막 대충 오늘날 이제 나는 돈을 목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니까 뭐 순살 아파트가 나오는 거고 이때는 신심으로 하니까 이거는 또 이거 기부하는 사람 귀족들도 기부해야 돼. 난 기부해야 돼. 천당 간다.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에 엄청 그럼요. 이렇게 넓지. 여기가 근데 안 안 봐가지고 좁잖아. 상상이 안 되게 가요. 좁잖아. 그래서 이렇게 넓을 줄 몰랐어. 이 두어버 자체가. 피렌체에서 이 정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늘 사건 그들 우리가 미술사를 배우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딱 이걸 보시면 벌써 저 드가의 그림이 이게 다 연상되죠, 그죠? 뭔가 그죠? 이거랑 이 색깔이나 뭐나 딱 그저 형태가 다 연상이 안 될 수. 게다가 또 승천하는 성모라고 딱 왜 사람들이 싫어하지 했겠습니까? 않았을까요? 손주들. 물론 천주교들은 싫어했겠지만 싫어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어쨌든 이건 뭐 고개사 하니까 성모를 그린 건 아니니까 뭐 그죠? 누가 봐도 고개사를 그린 거니까 그렇게 비율한 정도니까요 뭐. 자 그래서요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중요한 게 바로 그 사진과의 차별성이에요. 이것도 아주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미술가들이 항상 고민했던 거. 자,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리피크 남작의 그 콩코드 광장이라든지 사실 이것도 한편으로는 더덥고 일시적인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 그죠? 고개사의 정말 딱 팔 딱 하는 이 동작의 그 순간을 화면에 고정한 건데, 그죠? 고정. 사진 찍듯이 고정한 건데, 그러나 다 이게 철저히 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그래서 드가는 그 더덥고 일시적인 거, 그죠? 뭐 순간에 더덥고 일시적인 뭐 무용수들이 뭐 잠깐 뭐 하품하는 거, 뭐 쉬는 거, 등 긁는 거, 그죠? 그런 뭐 광장에서 오락가락 하는 거, 그 정말 더덥고 일시적인 건데 그것을 딱 그림이라는 부동의 매체 속에 고정하는 데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 미리 보시면요. 아니 사진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사진이. 원래 사진이 그 목적 아니에요. 그죠? 순간 딱 지나가는 건 순간 포착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더덥고 일시적인 것을 부동의 매체 속에 고정하는 데에는 뛰어난 게 그림보다 사진이 더 뛰어난 거 아니냐. 그죠? 이제 그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죠? 사진으로 캐치하는 거.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야, 그럼 사진과 뭐가 다르냐? 그죠?
드가가 그렇게 순간적인 그 일시적인 것을 캐치해서 고정시킨다고 했을 때 사진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드가의 그림에서는 그래서 바로 여기 그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죠? 그 광장 그림이든 뭐든 또는 자연스러운 장면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모두 의도적으로 손댔다는 겁니다. 다 그죠? 그냥 그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의도적으로 즉 규모하고 면밀하게 계산되어 호선된 것들이다. 드가가 카페 그림이든 뭐든 간에 다. 그래서 뭐 드가는 자기가 이제 말을 좀 어렵게 했죠.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이 좀 어렵습니다. 드가는 자신의 예술적인 방법을 순간의 인상을 의도를 넣어서 그죠? 미학적인 목표와 상상력에 종식시킨다는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는 순간의 인상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다 의도를 집어넣어서 그죠? 계산과 끝없는 습작 이 산물이다. 그죠? 그러니까 순간의 인상처럼 보이지만 다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들이다. 그게 바로 차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사진과 다른 거다. 남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야, 저건 뭐 사진 찍지 뭘 저렇게 그리냐? 그건 사진하고는 다르다. 근데 이 사진과의 차별성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당시 미술가들이 정말 크게 고심하면서 모색하고 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장 베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진과의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사진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이거는 사진은 이렇게 뭐 컬러 사진이 없으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컬러가 없으니까 진짜 컬러랑 똑같이 그리면은 그러면은 뭐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인정을 받았고 장 베로 그 당시에 엄청 인기 있는 작가였고 그죠? 말 그대로. 칼라 사진이 없던 때니까.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칼라 사진을 넘어서 드가는 뭐가 다르냐? 순간을 고정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을 포착하는 스냅 사진은 그건 한 장의 사진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럼 그 이상이란 말이 뭐냐고.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이상. 즉 사진은 순간의 장면을 정확히 포착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연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장 베로의 그림처럼 우연적으로 한 컷 찍은 그냥 우연적인 장면일 뿐인데 즉 사진적 장면에는 그 이상의 것, 그죠? 그 이상의 것이 없다. 즉 그 장면 구성에 어떤 의도도 포함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의도. 하지만 드가 자신의 그림은 겉보기에는 우연적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죠? 겉으로는 우연한 장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따라서 그 의도를 우리가 발견, 파악, 간파, 갈파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뭐 의도를 갈파할 게 없는 거죠. 사진은 그냥 순간 컷이니까 그냥 보고 그냥 이랬구나, 뭐 보고 좋네, 보기 좋네, 좀 왜 이러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 이상 말할 게 없죠. 근데 드가의 그림은 그게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의도를 발견하고 그 간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자신의 그림과 선생님의 그 차이점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드가가. 그래서 나는 사진하고 다르다, 내 그림은. 순간의 인상 같지만, 그죠? 순간 포착한 것 같지만, 의도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해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드가의 말은. 그 의도를 파악해내고 나면은, 이제 실제 현실, 진짜 현실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드가는 19세기 미술가 중에서 가장 현학적인 작가라고 평가. 현학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어렵고 뭐 좀 따져야 되고 그래서 막 분석해야 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따지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현학적이다, 스콜라스틱하다라는 그런 말을 그런 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독일화가 막스 리베르만이 참 유명한 사람인데요. 처음 드가의 그림을 보면 마치 스냅 사진을 보는 것 같다. 그죠? 사진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나 그것은 드가는 의도하지 않은 듯 보이는 화면을 창조하는데 대가 딱 겉보기에는 의도하지 않은 우연처럼 스냅 사진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 거기에 면밀한 계산과 의도가 들어간 그런 화면 구성과 그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진과 다르다라고 드가가 얘기한 거겠습니다. 드가가 이렇게. 그래서 나름 뭐 이해는 되죠, 그죠? 나름 사진과 그렇다면 차별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요 파일은 정리하시고요. 제가 요거는 다음 내일이나 모레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하시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좀만 하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 드가가요. 예.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사회 현실 우리가 그냥
그때 당시에 그게 일상 있는 좀 모습이라면 그 남녀가 네. 술 마시고 났을 때 좀 약간 어색한 모습이. 근데 사진을 딱 찍었을 때는 어색하긴 하지만 저렇게 듀가가 표현한 것처럼 과하진 않은데 그거를 듀가는 좀 그거를 간파를 해서 그림으로 좀 과하게 각도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죠? 계산해서 넣었다는 거죠. 심리를 더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했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하나가 우연히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 다 의도를 집어넣어서 구성됐다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우연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죠? 그죠? 우연처럼 보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의도도 파악돼야 되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비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복습인데 복습할 거 하나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드가가, 그 다음에 또 이게 현대 예술, 그죠? 우리 20세기 미술의 그 고민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먼 사람이 아니거든요. 드가가 1917년에 죽었으니까 100년밖에 안 됐어요. 죽은 지는. 사실 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20세기 미술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상주의랑 같이 하니까 좀 옛날 사람 같은데, 그죠? 그 피카소나 이런 사람보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 사진이 나온 다음에 사진 나오고 축음기 나오고 그죠? 뭐 컬러 사진 나오고 우리가 뭡니까 영화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 매체가 다양한 매체가 나오면서 우리 미술이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죠? 나름 전통적인 미술이.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매체에 대한 미디어. 그죠?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것이냐. 즉 사진이라는 획기적인 시각 매체가 등장한 이후에 이 현대 미술가들은 이 전통적인 매체들, 사실 전통적인 매체라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회화, 그림하고, 그다음에 조각하고, 아니면 뭐 공예는 뭐 조각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것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매체들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고민하면서 새로운 미술 매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험 모색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뭐 하나 나오면 백남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양한, 그죠? 뭐 피카소도 마찬가지로 뭐 이상한 그죠?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자전거 가지고 막 소머리 만들고 이런 게 다 그거예요. 매체에 대한 고민이에요. 단순히 전통적인 매체, 그죠? 붓하고 뭐 판화 뭐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매체를 그 미술 표현의 매체로 활용하는. 그래서 드가는 이제 바로 그걸 고민한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서 사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진하고 뭐가 다를 거냐? 그것도 고민해서 좀 전에 나왔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내가 사진을 또 적극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드가는 이러한 고민과 시도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가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항상 그죠? 어떤 그 재료를 사용할까, 그죠? 어떤 그 방법을 사용할까, 막 콜라보레이션, 이 재료와 저 재료를 막 결합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비디오와 뭐를 결합하고, 뭐 심지어 뭐 어항을 막 동원하기도 하고, 별의별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드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가는 그 당시에 19세기 말 활용 가능한 매체를 무엇이든 활용하여 그 매체의 잠재된 표현 가능성, 그죠? 매체에 따라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끌어내려고 다 실험을 해보고 노력을 했어요. 다 정말 그 당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 당시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드가의 출발점은 그거죠. 소묘, 그죠? 소묘도 연필로도 그리고 목탄으로도 그리고 그다음에 과슈라고도 합니다. 그죠? 과슈. 우리 이제 이게 뭡니까? 과슈 이게 포스터 컬러. 기억나시죠? 포스터 컬러 해보셨어요, 임선지? 포스터 컬러. 이게 그 수채 물감하고 좀 다르죠? 좀 진하다고 하잖아요, 포스터 컬러. 그죠? 근데 포스터 컬러가 유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 수채 물감. 그죠? 좀 더 진한,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포스터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터 컬러가 구아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구아슈. 그러니까 수채 물감인데 수채 물감은 너무 옅으니까 수채 물감은 좀 진한, 그죠? 불투명 수채 물감. 포스터 컬러도 사용해보고, 그다음에 템페라가 뭔지 아십니까? 또 기억 안 나시죠? 템페라. 이게 그 유화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그 방식이었어요. 이게 템페라. 장기에 소가 돼지의 장기에다가 넣어서 걷지 않게 만들었다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겠습니까? 옛날 원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림 그렸어요? 원시대 사람들은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색을 표현해야 되는데 색을.
가루. 그죠? 그러니까 풀도 물론 그 색이 나오긴 하지만은요, 이제 풀은 금방 변색되고 뭡니까 제일 처음 인류가 사용한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붉은색을 제일 가장 눈에 잘 지각되고 하잖아요. 붉은색 오크라 그래서 붉은 돌, 그죠? 점토가 붉은 돌을 갈면은 갖다 놔야 돼. 붉은 돌을 갈면은 어떻게 돼요? 가루가 나오고 그럼 만지면 붉잖아요. 붉은 거 이제 칠하면 되는데 근데 칠하고 나면 가루니까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물감의 원리가 간단합니다. 옛날 원시 동굴 벽화를 어떻게 그렸느냐? 아니 붉은 돌이나 점토로 물론 그랬을 텐데 점토를 그리면은 말랐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남아있지가 않죠. 오늘 그래서 남은 거는 그나마 이제 만든 겁니다. 물감을 붉은 돌을 갈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섞어야죠. 섞어서 끈적끈적하게 해서 이게 발라야 되겠죠? 끈적끈적하게 해서. 그죠? 이게 오늘날의 물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물감도 기본적으로는 분말가루, 그죠? 화학적인 분말가루에다가 본드 넣는 거예요, 본드 풀. 그죠? 풀이 이제 물에 녹는 풀이기도 하고, 아니면 물에 안 녹는 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풀을, 그죠? 풀을 같이 이제 버무려가지고 칠하면 되겠죠. 그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물로 했겠지만 물로 이거 했겠지만 물로 하면 이제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그죠 동물 근육을 끓여서 끈적끈적 끓여서 이렇게 같이 그래서 하다가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템페라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알료라 그러죠. 알료 가루 그죠 가루입니다. 가루 그죠. 알료는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새우 껍데기를 갈아서 만들면 분홍색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새우 껍데기를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료를 가루를 만들어서 그거를 풀하고 뒤집어먹 해가지고 칠하면은 그럼 분홍색 비슷한 새우 색깔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당연히 광물이죠, 광물이 상하고 썩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검은 돌, 그러니까 우리가 울트라마린은 그죠? 붉은 뭡니까? 청색 그죠? 청금석이라는 비싼 광물을 갈아가지고 그걸 갈면은 가루가 울트라마린, 그죠? 아주 예쁜 울트라마린색이 나오니까 그거를 갈아서 가루를 말아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풀이 될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같이 풀어서 버물려가지고 칠하면 되는데 이게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풀로 이제 뭘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템페라는 이거를 달걀 계란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시죠? 계란을 사용하면은 계란도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 안 썩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란을 그죠? 투명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계란에다 푸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가루를 계란에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칠한 게 이게 템페라입니다. 그래서 유화가 발명되기 전까지는요, 주로 다 이 목판에다가 템페라로 칠했어요. 그래서 템페라로 그린 제일 예쁜 그림이 뭡니까? 제일 예쁜 그림이. 템페라로 그린 제일 예쁜 그림이 바로 84페이지. 그죠? 보티첼리 84. 이게 템페라예요. 이게 83, 84, 85. 그죠? 83. 그죠? 이 보티첼리 이게 템페라예요. 이게 딱 보면 우리 이거 뭘로 그렸냐?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마사초.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템페라고 써봤잖아요. 우리가 써봤어. 썼어. 그러니까 왼쪽 82페이지에 있는 마사초 그림은 이거는 벽화입니다. 벽화는 저거죠. 뭡니까? 프레스코화죠. 프레스코화는 회관쪽이 마르기 전에 칠하면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거고 이거는 벽화니까 상관이 없고 템페라로 그린 가장 예쁜 그림이 바로 보티첼리의 그죠? 비너스의 탄생, 그다음에 84, 85에 있는 바로 봄, 그죠? 이런 거 정말 이게 템페라입니다. 이게 유화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죠. 계란 반죽을 이렇게 그렸다는 게, 그죠? 84, 85 템페라입니다. 82, 3페이지는 템페라라고요. 보티첼리 84, 85 이것도 템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부터는 벌써 모나리자가 오면은 이게 템페라가 아니에요. 모나리자 이거 유화입니다. 유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87페이지에. 그래서 여기 87페이지, 그 다음 모나리자 이거는 목판, 나무판에다가 유화를 그린 거예요. 오일로 이거 달라요. 벌써 딱 요때 바뀌는 거죠. 요때 슬슬. 그죠? 모나리자부터는 나무판에 목판으로 그린.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뭐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그래서 드가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 전통적인 템페라도 하고 유화도 하고 파나도 애칭, 뭐 석파나 모노그래프, 파스텔도 사용하고 그죠? 조각도 밀랍, 점토, 그다음에 사진도 직접 자기 사진도 막 찍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가리지 않고 다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들을 막 또 섞어서 했어요. 그냥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유화하고 구화시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죠? 또 그때 파스텔하고 모노그래프를 섞기도 하고, 그죠? 다양하게 여러 개를 섞으면서 같이 하는 시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드가는 나름, 그죠? 뭐 하나만 사용한 그런 모네 같은 경우는 오로지 그냥 유화만 그리고 했는데 그런 거랑 다르게 다양한 매체를 실험하고 고민했던 그런 현대 미술, 20세기 미술의 고민을 시작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